청취자님, 지금부터 제 말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의 넓은 마당에 딸린 고즈넉한 일본 전통 가옥을 지금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서 구경하고 계신 겁니다. 네, 아주 상상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지네요. 그쵸. 근데 매매가에 적힌 숫자가 0원입니다. 오, 영원이요. 네, 공짜요. 심지어 지자체에서 수리비도 좀 보태준다는 혜택까지 적혀 있는 거죠. 이런 집이 한두 채도 아니고 무려 900만 채나 널려 있다면 어떨까요? 청취자님 아마 지금 당장 부동산 사이트 즐겨찾기 해두고 여건부터 찾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늘 배움을 즐기시고 또 새로운 시각을 원하시는 청취자님,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소셜미디어나 뉴스 피드에서 진짜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아키야, 그러니까 빈집 열풍이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키아 열풍이 최근 기록적인 엔저 현상하고 맞물리면서 한국의 시니어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도심의 답잡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서 막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돈으로 바다 건넌 이국 땅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새 유튜브나 블로그로 완전히 도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저도 제 피드에서 그 영상들을 봤는데 어휴 진짜 혹하더라고요. 은퇴 후에 터뜨릴 수 있는 무슨 환상적인 잭팟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상만 보면 진짜 낙원이 따로 없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 일본 아키아 열풍과 시니어의 현명한 노후 자산 관리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화려한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저희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이 자료에 담긴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는 데 집중할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진짜 900만 차나 비어 있고 공짜로 주는 것도 있다고요? 차 한 대 값으로 일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니 아니 일단 짐부터 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본격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샅샅이 해체해 보죠. 좋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왜 900만 채나 비어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야 하거든요. 청취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집들이 그렇게 싸고 매력적이라면 왜 정작 현지의 일본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걸까요? 그 부분이 저도 항상 의문이긴 했어요. 현지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공짜로 집을 주겠다는데 마다하는 데는 분명 치명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심지어 비싼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심의 신축 주택을 선호하거든요. 단순히 그 시골이라서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거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네. 훨씬 더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지리적 그리고 건축적 특성 때문인데요. 건축적 특성이요? 일본은 지진이나 태풍, 그리고 고온 다습한 여름 등 자연재해의 각도로 민감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연성이 있는 목조 건축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집들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목조 건축물은 사람이 살면서 매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온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순식간에 썩어 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아키아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사실상 거대한 리스크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뼈대 자체가 이미 썩어간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칼럼 자료에 등장하는 실제 매입 사례들을 보면 그 리스크가 아주 정확히 숫자로 증명되거든요. 오, 어떤 사례들이 있죠? 한 구매자는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40만 원에 집을 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성공적인 거래 같잖아요. 6천만 원이면 거저네요, 완전. 그렇죠. 그런데 지붕이랑 배관을 손보는 수리비로 똑같이 4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했습니다. 헉, 배보다 배꼽이 아니 똑같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더 극단적인데요. 9만 1,000달러, 그러니까 약 1억 3,741만 원이라는 꽤 큰 돈을 주고 샀는데도 어휴, 꽤 비싸게 졌네요. 막상 바닥을 뜯어보니까 흰개미가 기둥을 다 갉아먹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쓸어 있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세상에, 흰개미요. 그 흰개미랑 곰팡이가 바로 목조주택이 방치되었을 때 생기는 치명적인 메커니즘이군요. 맞습니다. 한국의 콘크리트 아파트는 사실 몇 년 비워둔다고 해서 건물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그쵸, 먼지만 좀 쌓이겠죠? 그런데 일본의 목조주택은 단 몇 달만 습기에 갇혀 있어도 구조적인 붕괴가 시작됩니다. 수리비가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렇군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아까 4만 달러의 집을 사고 수리비로 4만 달러를 냈다고 하셨잖아요. 합치면 8만 달러,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1억 2천만 원으로 전세는커녕 변변한 원룸 하나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현실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도 그 돈으로 일본의 넓은 전원주택을 온전히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거 여전히 남는 장사 아닌가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 논리만 보면 딱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시니어의 자산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자산의 유동성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가치가 오르거나 최소한 원할 때 언제든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그 환금성을 가진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집 팔아서 노후 자금 쓰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일본의 지방 아키아는 가치가 0을 향해 수렴하는 철저하게 감가상각되는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팔고 싶을 때 다시 팔 수가 없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고쳐놓는다고 쳐도 몇 년 뒤에 그 집을 1억 2천만 원에 다시 사줄 현 시인이 과연 있을까요? 애초에 그들이 버리고 떠난 지역이니까 안 사겠네요. 맞아요. 시니어 세대에게 현금 유동성은 진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목돈이 필요할 때 이 자산은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매년 유지 보수 비용 세금만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그거 정말 무서운 포인트네요. 싼 맛에 덜컥 샀다가 노후 전 재산이 묶여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못했고요. 딱 그 상황이랑 똑같네요. 야, 현금 흐름에 늪에 빠진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비유네요. 결국 처음에 딜러에게 낸 매입가는 진짜 집값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날아올 수리비 청구서의 계약금에 불과했던 셈이군요. 맞습니다. 초기 비용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접근하면 자산의 유동성이 완전히 마비되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돈 문제는 그렇다 치죠. 만약 우리 청취자님이 수리비 청구서 따위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재력도 아주 충분하시고 굳이 이 집을 다시 팔아서 현금화할 필요도 없는 여유로운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돈 걱정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내 돈 들여서 흰개미 싹 잡고 기둥도 다 갈아치웠다. 이제 이 고즈넉한 다다미 방에서 벚꽃을 보면서 평화롭게 여생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안타깝게도 돈으로 물리적인 나무 기둥은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죠. 하지만 돈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국가의 법과 제도입니다. 수리비 고지서 뒤에 숨어있는 두 번째 장벽, 바로 소유권과 거주권의 냉혹한 분리입니다. 이 지점이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아니,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내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도장까지 딱 찍었는데 내 맘대로 살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내 집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무한정 거주할 권리도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900만 채나 되는 빈집 처리가 아주 큰 골칫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돈을 싸들고 와서 아키아를 매입하는 행위 자체는 크게 막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민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전되거든요. 나는 사는 건 오케이. 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인 이민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100채를 사든 1000채를 사든 출입국 사무소 입장에서는 그냥 외국인 관광객일 뿐이라는 거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일본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아예 차리거나 특별한 취업 비자를 받지 않는 이상 단순히 시골에 저렴한 빈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는 없거든요. 와, 그럼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비자가 없다면 관광 비자로 입국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한 번에 최대 90일밖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90일이요? 아니, 내 돈 주고 심지어 수리비까지 엄청 얹어서 산 내 집인데 정작 일본 정부의 규제 때문에 90일이 지나면 쫓기듯이 짐을 싸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거 완전 내 집에서 에어비앤비 장기 투숙객처럼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꼴이네요. 사람들이 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죠? 게다가 아까 하신 말씀이랑 연대를 해보면 이거 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90일 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9개월을 비워두면 그 집은 다시 환기도 안 되고 보일러도 안 돌아가는 아키아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마음껏 수천만 원 들여서 고쳐놓은 집에 다시 곰팡이가 쓸고 흰개미가 파티를 벌이게 될 텐데 그럼 다음해 봄에 다시 가면 또 수리비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는 완전 무한 유프 아닙니까? 와, 모든 퍼즐이 정확히 맞춰지셨네요. 바로 그 구조적인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유, 끔찍하네요.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집을 장기간 비워야 하고 그로 인해 건물은 다시 망가지고 유지비는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은퇴 후에 안락한 노후를 꿈꾸면서 거액을 투자했는데 1년의 4분의 3을 한국에 돌아와서 전전긍긍하며 지내야 한다면 과연 그걸 진정한 정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건 짐이죠, 짐. 따라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지 이민법 전문가와의 세밀한 비자 상담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진짜 이건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숫자만 두드려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무서운 현실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작은 문제도 어찌어찌 해결하고 비자 문제까지 다 돌파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사업 비자를 받든 뭘 하든 해서요. 네, 합법적인 장기 체류 권리까지 얻어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이웃들이랑 어울려 평화롭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유감스럽게도 아직 마지막 장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앞서 말한 경제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보다 이 마지막 장벽이 가장 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경제 법보다 더 큰 벽이 있다고요? 네, 바로 사람과 문화라는 무형의 장벽이죠. 아, 일본 특유의 문화적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건가요? 한국에서는 사실 집 보러 가서 여기 도배 좀 새로 해야겠는데 1,000만 원만 깎아주세요 하는 게 너무 당연한 흥정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시골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바로 그 당연한 흥정이 거래를 산산조각내는 뇌관이 됩니다. 내관이요? 흥정 좀 했다고. 칼럼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는 매도인에게 가격 협상이나 할인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매우 심각한 결례로 여기는 문화가 강하다고 합니다. 아, 깎아달라는 말이 결례라고요? 네, 내 집의 가치를 깎아내려. 그럼 당신에겐 안 팔아. 이런 식의 반응이 바로 나오는 거죠. 와, 흥정 자체를 모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네요. 게다가 시골일수록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거든요.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 집이 단순히 안 쓰는 부동산 매물이 아니라 대대로 조상들이 살아왔던 터전이자 자신의 유년 시절 추억이 다 담긴 고향입니다. 아, 정서적인 가치가 큰 거군요. 맞아요. 아무리 돈을 제값 다 주겠다고 해도 외국인에게 우리 가문의 땅을 넘길 수는 없다. 이런 보수적인 태도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시장은 돈만 있다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열린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제가 아까 중고차 비유를 썼지만 이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폐쇄적인 초고가 회원제 컨트리클럽에 가입하려는 것과 비슷하군요. 오, 적절한 비유네요. 가입비로 수억 원 낼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 회원들의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저 사람이 과연 우리와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를 증명해야만 겨우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돈이 화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신뢰와 시간이 화폐로 작동하는 셈입니다.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얻기 위해 감당해야 할 정서적인 비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자료에서 가장 묵직하게 다가오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간신히 거래를 성사시켜서 집에 들어가 보면 전 소유자의 유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 대목 읽으면서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도쿄나 대도시로 떠난 자식들이 상속을 아예 포기하거나 관리를 던져버린 집들이니까요. 돌아가신 누인분의 옷까지, 쓰던 가구, 가족사진, 심지어 일기장 같은 것들이 집안에 그냥 그대로 널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마트에서 산 물건이 방치된 게 아니잖아요. 마치 누군가의 거대한 타임캡슐을 여는 것과 같군요. 네,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업체의 영역이 아닙니다. 낯선 타국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삶의 흔적과 죽음의 자취를 내 손으로 하나하나 정리하고 지원해야 하거든요. 아휴,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겠는데요. 새로운 출발과 평안한 노후를 꿈꾸며 일본으로 건너간 시니어 세대가 맞닥뜨리기에는 정말 상상 이상의 거대한 심리적 무게감이죠. 단순히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이 끝난 자리를 내가 감정적으로 다 소화해내야 한다는 뜻이군요. 정말이지 비용 칸에는 절대 적힐 수 없는 하지만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엄청난 대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 폐쇄성, 그리고 정서적 비용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소유권을 어떻게든 얻을 수 있어도 영원히 그 지역사회의 이웃으로는 받아들여지지 못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네요. 유지보수비로 인한 자산 유동성 마비,
비자 문제로 인한 거주권의 한계, 거기에 폐쇄적인 문화와 유품 정리라는 정서적 고통까지. 이런 식이면 결론은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어떤 결론을 생각하시나요? 이 아키아 열풍은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완벽한 환상이고 거대한 함정이니 절대 쳐다보지도 마라. 이게 오늘 심층 탐구의 최종 결론인가요? 만약 그렇게만 단정 짓는다면 그것 또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일 겁니다. 아, 그런가요?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도 이 아키아 투자가 무조건적인 재앙이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오늘 짚어본 이 모든 구조적인 리스크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통제한다. 그건 낭만적인 환상을 좀 버리고 아주 지독하게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이나 화상통화만 딱 보고 원격으로 집을 덜컥 계약하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건 정말 자산을 불태우는 행위입니다. 아유, 집을 안 보고 사다니요. 카메라 렌즈 너머로는 그 집 나무 기둥의 썩은 냄새를 맡을 수 없고요. 또 동네 이웃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 없잖아요. 반드시 직접 수차례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가서 문도 열어보고 동네 산책도 해보면서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비가 오면 혹시 물이 새는지 이런 것도 다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게다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민, 건축, 법률, 세무 등 각 분야의 현재 전문가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죠. 양국 간의 복잡한 세무 당국에 아주 투명하게 세금을 신고해서 훗날 닥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뼈를 깎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역사회에 온전히 동화될 수만 있다면 이 버려진 전통 가옥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은 시니어 세대에게 인생 재임하기 아주 훌륭한 자아실현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자아실현이 재앙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무턱대고 들이대는 용기보다는 돌다리도 100번 두드려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스스로 교정하자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결국 투자의 본질은 리스크 관리니까요. 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일본의 900만 채 아키아 현상을 경제, 법률, 그리고 문화라는 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아주 깊숙이 해체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 문득 창밖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청취자님, 900만 채나 되는 빈집이 생겨난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뭘까요? 그건 바로 극단적인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입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다 도쿄로 떠나버리고 시골에 남은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집이 버려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이 기형적인 빈집 문제가 단지 바다 건너 일본만의 특이한 현상일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가 어디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입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지방 소도시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의 피땀을 바쳐서 모아온 그 아파트와 자산들은 이 거대한 인구 절벽 앞에서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아키아 사태는 어쩌면 우리의 10년, 20년 뒤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소셜미디어에서 막 유행하는 화려한 트렌드나 자극적인 투자 성공담을 맹목적으로 좇기 전에 오늘 우리가 아키아를 분석하면서 사용했던 이 냉철하고 보수적인 접근법을 청취자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도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조언이네요. 당장 싸고 좋아 보인다고 덥석 열쇠부터 받지 마시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결함은 없는지 철저하게 따져보는 해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논의 아주 즐거웠습니다. 함께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뇌를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